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에서 배웠던 내용들, 주로 이제 공정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되었는데, 해당 공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서 요약하는 시간을. 네,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조에 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주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용융 금속을 금형에 주입해서 응고하는 공정이어서 이제 상대 액체를 고체로 굳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 그리고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 제작에 상당히 유리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금속의 조성에 따라서 뭐 이제 주조 조직이라든지 형성 온도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일정한 온도에서 응고가 발생하지만은, 이제 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또 주성전 구조라고 해서 뒷부분에서 이제 특수한 주조 조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순금속 같은 경우도 내부에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정한 온도에서 응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딱 그 온도에서 응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조 공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주조는 공정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제조할 수 있고, 이제 치수 정확성도 좀 유리하고, 이제 대형 부품 제조에 좀 장점이 존재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존재를 했었고, 반면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타 공정 대비 이제 그 기계 특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강도가 좀 약하고, 이제 좋지 않은 표면 품질이 좀 나타나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용융금속이다 보니까 그 녹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 역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조 부품이 이제 적용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대형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엔진 블록이라든지 차륜 그리고 종과 조각상 같은 부품들을 제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치과 보철이나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이제 주조를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조 공정을 나누는 방법이 이제 그뭐 개방형이라는 밀폐형, 그리고 소모성, 그리고 영구 주형 공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개방형 밀폐형 주형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개방형 주형 같은 경우는 원하는 형상을 가지는 이제 좀 단순한 주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인공 만들 때 활용하는 주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밀폐형 주형 같은 경우는 주형의 형상이 좀 복잡하면서 주형 공동까지 게이트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게이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위에서 밑으로 쭉 넣게 되면은 난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주조를 하고 난 다음에 소재를 보게 되면은 안쪽에 기공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얘를 층으로 이제 약간 일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성 연구주형 공정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모성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조 공정하고 난 다음에 주물 제거를 할 때 요 주형을 파괴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요 파괴하는 공정이다 보니까 주형을 너무 강한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파괴하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모래라든지 석고 혹은 이제 바인더를 활용하여서 주형을 많이 제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구주형 공정 같은 경우는 주조 공정 후에 주형을 따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주형이 제거 가능한 공정으로, 이제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을 활용해서 주형을 제조를 하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빼내 가지고 이제 별도의 주형 파괴 없이 제품을 꺼낼 수 있도록 그 설계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주조공정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주조공정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사용주조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래를 사용해서 주형을 만들어 주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래에 바인더를 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형상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패턴 주위에 모래를 채워서 주형 공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금속 그 용융체가 들어가면은 이제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형 공동이 이제 형성되고 난 다음에 녹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녹는 점이 낮은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따뜻할 때는 이제 금속이 팽창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부품보다 좀 더 큰데, 이제 그 냉각이 되면서 열팽창에 의해서 열팽창 개수에 의해서 금속의 이제 수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제품보다 좀 더 크게 패턴을 제조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어를 활용해서 주형의 내부 형상의 제어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코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품의 모양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이 사용 주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품을 그 구성을 하는 이제 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분리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아래를 난 쪼갤 수 있는 요 선이 경계 지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탕구계라고 해가지고 용탕이 주역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난류 발생을 최소화를 하고 이 그 탕도를 이용해서 이제 층류로 이제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이제 수축을 하면 이제 계속 부피가 수축을 할 때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구멍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탕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라이저가 필요하고, 끝으로 이제 가열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충분하게 요 용융체를 온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파츠가 샌드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네, 그리고 다이 캐스팅 같은 공정 같은 경우는 용융금속을 수고압으로 가해가지고 주역 내에 단시간에 최대한 많이 주입을 하고, 이제 압력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냉각이 되더라도 수축을 최대한 방지하기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좀 녹는 점하고 점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비철 금속을 요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 높은 압력이라든지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해서 높은 생산성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소형 제품들을 요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산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형 소재가 굉장히 쉽게 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모를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내마모성이 높은 공구강을 활용해서 금형을 제조를 하고, 이제 좀 빨리 이제 주입을 하고 빨리 뺄 수가 있도록 그러니까 일체형 금형이 아니라 이체형 금형으로 이용해 가지고 계속 주물을 넣고 다시 이제 빼내는 공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네, 이외에도 이제 만드는 형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식의 주조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원심 주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용체를 집어넣으면서 회전을 해가지고 그 관성 모멘텀을 이용해서 주형 표면에 이제 용융 금속을 분포를 시켜가지고 이제 주로 대칭 형상을 갖는 파이프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콘과 같은 제품들을 만들 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반원심 주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대칭 주형에 이제 끝부분까지 금속 유동을 유발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 가벼운 불순물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모이고, 이제 바깥쪽에 이제 순도가 높은 금속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심부가 비어 있는 뭐 휠이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을 주조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트리퓨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회전축 바깥에 작은 주형의 용탐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얇고 복잡한 부품을 제조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다이 캐스팅하고 비슷한데, 다이 캐스팅은 이제 압력을 직접 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센트리퓨징은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 주조공정 같은 경우는 주조공정 따로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인곳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조공정과 이제 아변공정 같은 이제 다른 공정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연속적인 공정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이제 바로 연속 주조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탕으로부터 연속적인 밀링 혹은 아변을 통해 반제품 형태의 빌렛이라든지 뭐 슬랙 같은 걸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제 아변 단조에 필요한 소재의 기본 형태를 제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이 공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용융된 용체만 이제 계속 집어넣어 주면은 연속적으로 슬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상당히 유리한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주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꺼내서 이제 아변을 민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염물이 혼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정 자체가 한 큐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조 단계에서의 오염물 혼입이 이제 최소화돼서 품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 역시도.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금속의 응고에서 1, 2, 3단계인데요. 결국 뭐 응고 3단계라는 것 자체가 뭐 용탕이 주입이 되고 이제 바깥쪽부터 점점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액체보다 고체가 더 부피가 작아지니까 수축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높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그 대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위쪽도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축도 발생을 하고, 내부에 그 수축에 의한 기공 역시도 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수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그 수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주형에서의 공간을 좀 미리 설계를 하고, 그리고 용탕 수축할 때 내부 공동 방지를 위해서 압력을 좀 더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용탕을 조금 더 집어넣는 등의 좀 그 공정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조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합금 조직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맨 바깥 쪽에 이제 결정립이 상당히 미세하게 형성되는 7존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응고열에 의해서 뭐 금형이라든지 고상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는 주상정 영역, 그리고 이제 맨 가운데에 이제 잔류하는 불순물 때문에 이제 그 좀 상대적으로 균일한 결정립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요 균일한 결정립이 형성되는 영역을 이제 등방적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총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조직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주조 조직이 형성되는 때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합금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그 미세한 편석이라든지 이제 조대한 편석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 편석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소재 특성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불순물이 좀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 균일한 조직들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일부러 이제 첨가제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미리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편석들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단조에 관한 내용인데, 단조 같은 경우는 금속을 이제 해머라든지 프레스로 압축을 해가지고 가공하는 방법이라서 이제 뭐 크게 나누자면은 단조 해머랑 단조 프레스 공정 같은 공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조 해머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에 좀 세게 때려서 충격타를 가하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표면에서의 변형이 좀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프레스 단조 같은 경우는 좀 저속으로 이제 압축을 좀 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압축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해머 공정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이제 변형이 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변형 영역의 깊이가 조금 더 깊게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네, 그래서 이 단조 공정 조건 및 형상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게 온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해머라든지 프레스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금형의 형상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포징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 단조가 일어나는데 뭐 변형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변형은 모사를 할 수 없지만 없는 반면에,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온간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성적인 불균일도도 낮고 결정력 성장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약간 소프트하게 변형을 많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머랑 프레스 공정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오픈 다이 포징이랑 클로스 다이 포징이라고 해가지고 금형이 열린 상태 그리고 닫힌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금형이 이제 닫힌 상태면은 이제 딱 모양이 정해지니까 치수 정확도 자체는 오픈 다이보다는 클로스 다이가 더 유리하겠지만은, 이제 그 플래시라든지 압력이 커질 때 금형이 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 그 사전적인 준비들이 클로스 다이 포징이 오픈 다이 포징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자, 그래서 이제 클로스 다이 포징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특정 형상을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비 성형된 소재랑 이제 정밀 금형을 활용해서 최종 형상에 가까운 단조품을 만들 때 요 공정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요 공정을 활용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가 이제 그 약간 그 금형을 조금 더 많이 채우고 이제 빠져나올 때 금속물인데, 요 금속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금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형상을 이 친구가 이제 힘을 안쪽으로 다시 역으로 주면서 이제 원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반면 이제 오픈 다이 포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교적 단순한 모양의 제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 원통형 제품을 이제 좀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품이 금형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변형이 가공 요 일부분에 좀 한정된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이제 좀 많이 퍼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마찰이 좀 너무 많거나 이제 압축되는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정한 옆면이 아니라 요 약간 배불러지는 네, 그런 이제 배부름 현상 역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조 공정을 잘 네, 그래서 단조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결함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제 온도가 너무 적절치 않으면 이제 내부에 크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표면 간의 이제 겹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성결함 역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강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찢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 형단조 중에 내부에 채울 수가 없게 되면은 불완전 채워짐 현상까지 네,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함들을 이제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네, 다음으로 이제 압출 공정 역시도 이제 좀 압출 인발 공정 역시도 좀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공정 모두 이제 선재를 이제 뽑아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공정으로 이제 인발 공정 같은 경우는 소재 인장을 가해서 이제 쭉 당겨내는 공정이고 압출 공정은 쭉 밀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압출 공정 같은 경우는 그 빌렛 전체 이동하는 압출, 그리고 간접 압출은 빌렛이 일부만 이동하는 압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공정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소재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 필요한 압력이 줄어들고 이제 공정 속도가 증가되면 되고요. 그리고 높은 삼축 암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소재 파괴가 없이 큰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선재가 뽑아내는 공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롤 성형 공정하고도 좀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 네, 요 정도가 요 압출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 자, 그래서 압출 공정 온도와 온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면 열간 압출하고 냉간 압출로 구분이 가능할 건데 열간 압출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이제 충분한 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금속에 대해서 이제 그 성형을 하기 위해서 고온 압출 공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온도에서 이제 적합한 공정 요구가 되고 이제 그 적합한 온도의 설정이 좀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랑 구리, 철 각각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공정 온도가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간 압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열간 압출 대비 그 가공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 물성이 향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정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일반 압출보다 이제 공정이 진행될 때 좀 어려운 그 소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용법이 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찰이 좀 적절히 발생해서 이제 산화막 생성이 좀 적게 되면은 표면 특성은 이제 열관 압출보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 압출 미세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의 형상이라든지 압출 방향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압출 방향이랑 이제 공정 중 온도에 따라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결정립이 압출 방향 연신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동적 재결정에 의해서 결정립이 좀 약간 회복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원래 결정립을 가지는 형상을 가질 수 있는데 어 이런 그 미세 조직 자체가 그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변형 온도 해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 성형 해석 실습 시간에 좀 몇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 자, 그래서 이제 압출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표면 아니면 이제 내부 균열 요 두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이라든지 변형 집중에 의해서 균열하고 찢어짐이 이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이제 저온에서 금형과 소재 사이에 주기적인 접착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규칙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출제 내부에서 이제 유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인자 응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쭉 당겨지면서 크랙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아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변 공정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인곳을 롤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롤을 시켜서 이제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조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요. 이 주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몰드에 이 용융된 친구들이 다 차서 이제 인곳과 비슷한 상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요 인곳을
이제 아변에다 쭉 밀어가지고 그 아변 형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초기 이제 형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슬랩이라든지 뭐 빌렛, 블룸과 같은 1차적인 형태로 가공을 하고 요 가공된 그 소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랩 같이 이제 얇고 넓은 이제 판재 형과 유사한 형상의 제품들은 이제 뭐 열연을 한다든지 이제 냉연을 한다든지 하는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립과 같은 아주 얇은 박판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스케이프 공정이랑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판재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정 중에 하나인 이제 롤포밍이라고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롤포밍과 같은 유사한 형상의 이제 유사한 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판재를 특정 형상으로 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파이프 형상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롤로 한 번에 쭉 말고 이 말린 부분을 용접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혀 있는 요 플레이트 아변 공정은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변이라든지 열연 공정, 냉연이라든지 열연 공정이 모두 다 여기 해당이 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빌렛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빌렛이랑 블룸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선재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재를 만드는 공정을 확인을 했을 때, 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튜브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냥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제 특정 형태의 바로도 이제 형성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봉제라든지 선제의 특정 형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공정이 이제 빌랩 기반해서 이제 공형 아변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룸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친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H빔이라든지 그 레일과 같은 이제 이제 선제 I형의 이제 선제들을 이제 만들 때 다음과 같은 공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주로 이제 인곳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그 컨티뉴어스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 네, 쭉 밀어서 이제 인곳을 어느 시점에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곳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아변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공정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가 있냐, 우리 그냥 아변까지 쭉 다 한 번에 다 해버리자는 컨셉으로 실행을 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컨티뉴어스 엔들리스 밀링이라든지 뭐 그런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공정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제 주조에 대한 내용하고 연속 주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뒤에서 같이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이제 플레이트 공정, 그러니까 아변 밀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판재를 만드는 공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혼합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주조를 해서 인곳을 각각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변 공장으로 이제 밀어 보내 가지고 얘네들을 아변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공정들을 한 번에 그 조합을 하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제 판재들을 쭉 뽑아내 가지고 그 판재들을 바로 커스터머들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그 아변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변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뭐 앞에서 다양한 이제 아변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변 공정을 했을 때 가장 그 결국에 모든 정의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재를 롤 사이로 통과를 시키면서 압축을 가해서 뭐 소재의 단면적 감소를 시키고 형상 변화를 유발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 소재
단면적 감소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 왼쪽 위에서 보듯이 판재를 판재의 두께를 줄이는 공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형상 변화를 유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튜브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I 빔이라든지 H 빔과 같은 이제 빔 형상의 제품들을 가공을 하는 것 역시도 아변에 모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판재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재의 두께가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뭐 어떤 판재들은 이제 굉장히 얇은 그 거의 포일과 비슷한 형태의 판재도 있을 거고, 어떤 판재들은 이제 상당히 매우 두꺼운 판재들이 존재할 건데, 이 두께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판재의 어, 구분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후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박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mm 이상의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는 판재로, 요런 판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은 이제 선체, 그러니까 배에 이제 선체가 이제 상당히 두껍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로 겹벽 같이 이제 굉장히 안전적으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겹벽들 만드는데도 그 후판, 이런 두꺼운 후판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6mm 이하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 이제 판재들을 박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후판과 달리 박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성형을 하면은 잘 찌그러지겠죠. 아무래도 얇으니까 잘 이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라든지 주방기기라든지 가전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판재들 같은 경우는 예전은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1m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mm 내외 정도 되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본네트 열어보면 판재들이 굉장히 얇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판재들 트렌드 자체가 더 얇게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경량화 문제들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한 0.4에서 0.5까지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만약에 결함이 없다고 존재를 하게 생각을 했을 때 성형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성형 해석을 했을 때 성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형을 했는데 크랙이 터지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 크랙이 터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내부에 게재물이라든지 석출 그 불순물 같은 게 존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게 두께가 1mm일 때는 이런 게재물들의 그 약간 이제 성형할 때 변형이 집중이 돼도 얘네들이 터지진 않았는데 얘네가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변형이 집중이 돼서 터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 터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변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아변하고 이제 판재의 품질을 확인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이런 게재물이고요. 네, 그 게재물에 따라서 이제 박판의 품질이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변을 이제 아변의 이제 형상에 따라서도 이제 아변 카테고리를 바꿀 수가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우선 평판 아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왼쪽 위에 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판재를 가공하는 아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재라든지 박판을 이제 밀어내는 공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변할 때 닿는 면적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면적이 크다는 의미가 이제 마찰이 존재할 때 얘네들이 빨려 들어가기 상당히 쉽다는 건데 쭉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공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말인즉슨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냉형 공정도 있고 열형 공정이 있을 건데 상온에서 그 아변을 밀게 될 경우 열연이라든지 다른 단조, 압출에 비해서 표면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표면 조절을 획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정을 이제 대량 생산 공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오른쪽에서 뭐 튜브형이라든지 I빔 아니면 H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빔들을 만들 때에
빔과 같은 이제 구조형 선재를 만들 때 결국 형상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형상 변화가 나타나는 아변 공정을 우리가 형상 아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형상 아변 공정을 할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롤은 이런 식으로 평평했는데, 그 평평한 롤로는 이제 판젤밖에 못 만드니까 이 중간을 이제 파버리는 형식으로의 이제 그 공형 아변 공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공형 아변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공형 롤이라든지, 네, 공형 아변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H빔이나 I빔 같은 공정들도 만들 수 있을 건데, H빔이나 I빔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형 롤을 만든다든지 장비 구축,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위상하 롤만 필요했었는데 옆에 롤들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축 비용들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변 공정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롤 두 개만 갖다 놓고 그 롤을 밀게 되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아변 공정을 했을 때 힘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변 롤 밀림이라든지 그 뒤로 빠져나오는 힘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 힘을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서포터 롤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아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포터 롤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그 아변이 할 때 적은 힘을 쓰더라도 이제 어 보- 다른 이제 부족한 백업 롤들이 이제 힘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어 작은 힘으로 아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물론 실제 이제 우리가 롤을 좀 여기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변된 롤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고 여기는 점점 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커진 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요 안쪽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힘을 엄청 많이 받는 형식으로 이제 그 아변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네, 백업 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소재의 생산을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변 공정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공정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공정이 결국에는 이제 대량의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다 보니까 평판 아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 평판 아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회전하는 롤 사이로 이제 소재가 들어와서 압축을 받아서 두께가 감소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인곳이 들어오면은 인곳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판이라든지 이제 박판으로 가게 될 건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롤을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 롤 한 번에 이렇게 아변을 하게 되면 거의 깨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롤들을 여러 개를 이제 미를 배치를 해가지고 점점 좀 얇아지는 식으로 이제 아변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변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재 속도라든지 폭 같은 경우는 이제 롤 사이를 지나면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폭이 뭐 옆으로 엄청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 폭이랑 두께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폭이 증가하는 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롤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폭이 미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게 그 시편이랑 롤이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이 롤이 점점 이제 반경이 커져가지고 이 맞닿는 면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빨려 들어갈 처음에 이제 마찰이 빨려 들어갈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통과를 할 때는 이 마찰이 오히려 그 장애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그, 그 최대 압파량을 점점 이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생기게 돼서 이제 그 장애물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최대 압파량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어, 결국 압연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소재의 양에 비해서 소재의 양에 비해서 이 압파량이 점점 소재의 강도에 비해서 이 압파량이 높아지게 되면 거의 압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압파력을 최대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롤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마찰력 감소시키면 처음에 빨려 들어가긴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게 빨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줄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월크 롤의 크기 감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백업 롤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백업 롤들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힘을 쭉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요 롤의 크기를 점점 줄이게 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마찰과 이제 롤 반경에 의한 이제 압파량 증가를 억제를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압파율 역시도 이제 뭐 처음에 이게 한 번에 압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10%, 10%, 10%, 10%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아파율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 때 아무래도 좀 더 적은 힘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평판 하변에서 아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냉연 공정이랑 열연 공정을 비교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냉연 공정이 힘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재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강도를 경감을 시켜서 전반적인 압파에 필요한 힘을 네, 줄여주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아변 방향으로 이제 쭉 당겨주는 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당겨주게 되면은 이제 압축 방향으로 항복 응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축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1축에서 압축을 받는 것보다는 그 힘이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이제 그 아변이 나타날 때 아변이 진행될 때 필요한 힘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컨셉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아파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통상적인 아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판 아변을 할 때 이제 속도가 다른 그 생산 공정들에 비해서 매우 좀 빠른 공정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롤이 상당히 이제 일정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치수 정확도 역시도 굉장히 우수한 공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 가공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될 때 그 롤에 의해서 이제 두께라든지 형상 변형 그리고 마찰에 의해서 빨려 들어와서 재료가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 롤에 이동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율 제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 재료 그 나오는 이제 판재의 성질에 가장 크게 요소를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아파율도 있겠지만은 공정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온도가 상온인 경우 이제 주로 이제 냉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진 경우 이제 열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연 공정하고 열연 공정 사이에서의 그 공정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냉연에서는 이제 주로 뭐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그 원래 이제 소재 안에 있는 그 결정립이라는 성분들이 이제 변형을 받으면서 깨지게 되는데 요 깨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강도는 증가하겠지만 연신율이 상당히 크게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판재가 뭐 그냥 냉연한 그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열연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파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뒤에서 열처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열처리가 돼서 이제 재결정이 일어날 때
네,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판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요 판재가 다시 이제 강도랑 연신율이 어느 정도, 강도는 이제 좀 떨어지겠지만 연신율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는 데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의해서 이제 요런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변 공정을 할 때 이제 판재만 변형이 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판재 역시도 그 금속 판재 역시도 상당히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판재에 의해서도 롤이 변형이 될 수가 역으로 이제 롤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결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롤 밴딩이라는 문제가 있을 건데 원래 롤이 한 축으로 이렇게 축이 맞춰져 있는데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옆에 끝에서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재의 두께가 뭐 균일한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약간 배부른 형상처럼 이제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변 롤이 이제 변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역으로 이게 소재들 빠져나가고 나면은 원래는 이제 굽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굽어지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평탄해지는 현상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도 존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이 축들이 네, 백업 롤까지도 계속 변형이 되게 되면은 이 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기기 전체에 이제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그 아변 장비마다 이제 소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최대 압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압파율을 오버하는 이제 소재들을 아변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은 아래와 같은 이제 문제들 역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변을 이제 쭉 진행을 했을 때 그 결함들 그 롤에서도 결함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나오는 판재들에서 결함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요약을 드린 슬라이드인데요. 아변 결함으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제 네 가지의 대표적인 결함이 위에서 보는 네 가지 웨이비 엣지, 지퍼 크랙, 엣지 크랙, 엘리게이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아변된 그 판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의 존재를 할세기형으로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요 바깥에 네, 표면으로부터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뭐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 할 거고 얘도 거의 사용을 못 할 거고 엣지 크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크랙이 나버리면 요 부분들을 이제 자르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로스가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표면 상태가 떨어진다든지 제품 강도, 성형성, 가공성 등의 이제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잔류력 같은 경우는 네, 그 롤 사이에 상당히 좀 불균일한 변형이 발생을 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열간압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잔류력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냉간압연에서는 이 그 소재가 변형이 일어날 때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응력 상태랑 이제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응력이 좀 차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 압연하고 난 후에 이제 뒤틀린 현상,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뒤틀린 현상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틀린 현상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웨이비 엣지 같은 경우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변이 발생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롤 케이스가 이제 롤 직경이 크고 아파열이 큰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마찰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큰 경우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소재 내부까지 이제 잔류력 분포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여기를 경계면으로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엘리게이터링과 같이 판재가 양옆으로 이제 쭉 갈라지는 네, 그런 결함들 역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아변 공정들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변 공정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바로 또 온도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온도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온에서 아변을 밀게 되면은 강도는 높아지는데 이제 연신율이 떨어지고, 반면 이제 그 열연 공정 같이 온도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는 강도는 그 냉연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지만 연신율은 높아지는, 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그 재료적인 소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냉연을 했을 때랑 이제 열연을 했을 때 그 내부에 발생하는 조직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결국 이 조직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열처리 쪽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냉연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의 밀도 증가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래 그 조직들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인곳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쓴 경우가 잘 없죠. 이제 이건 좀 약간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이제 연속 주조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아변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어 아변 이전에 그 한 번 더, 네, 아변 이전에 저걸 그 균질화 처리를 해가지고 예, 조직들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냉연을 진행을 했을 때는 전이 밀도가 높아지고 이제 결정립에 파괴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파괴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소송 변형이 한번 걸린 겁니다. 네. 네, 소송 변형이 한번 걸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송 변형이 안 걸린 상태일 때보다는 강도가 높아져 있고, 우리가 인장 곡선을 생각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변형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 강도가 이제 처음에 항복 강도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높아져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고, 대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변형을 한번 했으니까 남은 변형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연신율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그 추가적으로 열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얘네들을 풀어주는 거,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이제 열연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초기에 이제 변형이 일어날 때는 이제 냉연 조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계속 높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변형이 일어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이제 통과하면서 시작이 되고, 이제 이제 후기가 되면 다시 이제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정립이 성장을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미세한 결정립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후기 변형에서 이제 열연 조직들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고, 자, 디파트에서는 이제 그 열처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열처리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열처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냉연 공정 이후에 우리가 흔히 열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열처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어려운 말로 적어 놓긴 했습니다. 제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변형된 상태의 금속에 이제 변형된 금속 아니면은 뭐 주조되는 금속이라든지 상당히 균일하지 못한 금속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금속들의 온도를 가해 가지고 그 조직을 좀 안정하게 만든다, 뭐 균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실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균일함이라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열처리 공정을 했을 때 뭐 조직을 약간 불균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기술들이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균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좀 약간 조직을 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해주는 공정들을 우리가 열처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처리 공정이 진행을 했을 때 그 그 가장 중요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가공했을 때 발생한 이제 경도라든지
강도 증가 그리고 반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연신이라든지 충격 인성 감소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이 상당히 불균이란 조직이 그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격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격자들이 뒤틀린 것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뒤틀린 거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제 안정하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가열 온도라든지 유지 시간 그리고 냉각 속도에 따라서 열 처리 종류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담금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크게 5가지 종류로 좀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담금질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이제 좀 고온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물이라든지 기름에 좀 급냉을 시켜서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 가지고 제품을 두드려 가지고 그 담금 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드려서 단조랑 비슷한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물에다 담그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뜨인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온에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냉각하는 공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린 공정은 이제 가열하고 난 다음에 공냉이라든지 표준 상태에서의 미세 조직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린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가열해서 좀 천천히 냉각시키는 공정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천히 냉각시키는 공정들에 대해서 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어 처리라는 공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이 그 내부의 온도가 동일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조직이 좀 쉽게 바뀌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재료들 내에서 조직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어 처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처리 공정에 크게 4가지 요소를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담금질, 뜨임, 불링, 풀림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담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를 일정 온도로 좀 가열을 해가지고 하고 빠르게 이제 냉각을 해가지고 소재의 경도를 높인다든지 이제 균질한 소재를 얻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뜨인 공정 같은 경우는 담금질 처리 후에 이제 경도가 높고 이제 연성이 낮은 소재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저온 열 처리를 해가지고 살짝 풀어주는 살짝 이제 연화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재료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오스테나이트와 온도 이하에서 그 재가열을 통한 이제 연성 확보를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템퍼링 공정이 이제 그 베이나이트 조직을 이제 획득하는 공정이 되겠고, 그리고 마르텐사이트 변태 후에 템퍼링을 통한 이제 뒤틀림을 최소화시켜서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연성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표준 조직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한 열 처리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재료를 이제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공냉을 해서 좀 균일한 미세 조직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풀린 공정 같은 경우는 소재의 연화라든지 잔류력 제거 등을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열 처리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연화 풀림, 응력 제거 풀림이라든지 완전 풀림과 같은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공정들을 이제 일정 온도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논행을 해가지고 소재를 최대한 좀 연화시키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 처리에서 조직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림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크게 3단계의 그 열처리 온도가 이제 점점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크게 3단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이제 결정 회복, 재결정, 결정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 회복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냉연 공정에서 이제 파쇄되는 이제 조직들이 어,
약간의 이제 풀림 현상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풀림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 그 기계 특성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부의 잔류응력을 이제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재결정 현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파쇄된 조직들 사이에서 파쇄되지 않은 조직들이 새로 이제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약간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이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기계적 특성이 이제 원래 파쇄됐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니까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내부 잔류 능력이 해소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새롭게 형성된 조직들이 다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연성이 조금 애매하게 낮았었는데 이 연성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원래 그 이게 변형이 되기 전 상태랑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단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단계랑 3단계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보이진 않지만은 요 2단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을 할 수. 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이제 열 온도의 변화 과정에 의해서 변화 과정이 그 조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 실제 공정을 처리를 할 때도 공정도는 흔히 이렇게 그리죠. 네, 그래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높아졌다가 아변이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우리 심장 주파수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소선 가공을 표시를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아까 앞에서 배웠던 냉형 공정들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흔히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열처리 공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열형 공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벨로를 여러 번 거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 냉형 공정에서는 아까 흔히 얘기했던 이제 결정립들이 그 조직들이 완전 파괴된 형상들이 나타나는 반면, 이제 열형 공정에서는 조직들이 그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재결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열 처리 과정 자체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소선 가공이 진행되는 공정을 우리가 열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열간 압연 공정도 있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열간 압 단조 공정이랑 열간 압출 공정 역시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 중에 결정 변형이라든지 회복 현상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서 회복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동적 회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그 압연할 때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앞 단계에서는 냉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회복이 발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동적 회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재결정 조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재결정 조직들이 나타날 때에 그 특히나 이제 열형 공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공정을 하다가 이제 힘이 점점 이제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 바뀌는 거를 우리가 열간 유동곡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흔히 이 열간 유동곡선을 보고 이제 이 안에 조직이 어떻게 됐겠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열강 유동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대략적인 이제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파괴가 되고, 이 조직이 파괴가 된 부분들 사이에서 이제 재결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 재결정이 나타나다가 점점 이제 그 네, 분율이 커져서 이제 재결정 조직들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네, 그런 형태의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변형된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형된 조직 중간에 회복이 시작되는 조직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재결정 핵생성에 의해서 그
재결정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 재결정이 새로 나타나서 이 조직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동적 재결정 조직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열간, 특히나 이제 열간 아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이 최소한 5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아변이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아변이 진행이 될 때 첫 번째 한번 패스를 진행하고 다시 회복되고, 패스 진행하고 회복되고, 패스 진행하고 회복되는 식으로 이게 계속 공정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이제 찾아가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 미세화라든지 회복을 이제 반복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재의 조직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말 야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분말 제조 기술, 성형 및 소결, 그리고 특성 조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말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분말을 초기에 제조하는 공정이고, 요 분말의 특성을 이제 평가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말 제조에서는 결국에 입자 크기라든지 모양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유동도라든지 이제 분말의 품질이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이제 조성이라든지 혼합 정도에 대한 개념들인데, 요 개념들이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분말의 성질이 어떻다라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말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분말의 성형이라든지 소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성형을 하는 공정들 역시도 뭐 압축 공정도 있을 거고, 뭐 MIM 공정도 있을 거고, HIP 같은 그 치밀화 공정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공정들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 역시도 비록 똑같은 분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정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결 온도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특성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밀도라든지 기계적, 전기적, 자기적 특성 등 이제 활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런 테스팅들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분말 제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결국 이 분말을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분말 형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공정을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말 크기라든지 분포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 이제 대표적인 공정 세 가지를 예시를 드렸는데요. 위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법이라고 하는 공정들인데, 얘는 이제 가스 분사법을 이용해서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고, 얘는 수분사법이라고 해서 물을 이제 제트를 뿌려가지고 이제 멜트를 이제 그 용체를 이제 분산을 시켜서 분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 다 같은 분사법인데 이 압력을 주는 소스에 따라서 이제 분말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은 아예 동떨어지게 이제 볼 밀림법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분말을 잘게 쪼개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막자사발에다가 그 분말을 갈아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분말을 갈게 되면은 이 앞에서 봤던 분사법과는 또 다른 입자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 특성이라든지 이제 용도가 다 달라지게 될 건데, 어떤 분말들은 이제 유동도가 좀 중요한 MIM 공정 같은 데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공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 압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공정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제 뭐 서로 다른 분말 형상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위에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정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분말의 형상에 대한 결과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흔히 봤던 이제 가스 분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분말들은 대체로 구형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물분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분말들은 좀 불규칙한 분말 형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형상 및 크기에 따라서 압축이라든지 소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기 밀도를 생각하고 이제 그 분말들 간의 결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규칙적인 원형 분말들이 패킹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땐 패킹이라든지 유동도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막상 이제 압축을 할 때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구형 분말들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 공간들을 채우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이제 불규칙한 분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분말들 사이에서의 그 어느 정도 공간 채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초기 어느 정도 이제 진동이 가해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초기 패킹을 함에 있어서 이 불규칙한 분말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압축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오히려 불규칙한 분말들이 이제 규칙적인 구형 분말보다 압축성이 더 우수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말들의 형상이라든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분말 제조 이후에도 이런 입도라든지 형상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말을 제조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뭐 만약에 선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압출 공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필라멘트 같은 케이스겠죠. 네, 필라멘트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적층 제조 같이 이제 한 번에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출 성형을 이용해 가지고 대량의 그 모양 작은 제품들을 이제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HIP, CIP 공정과 같이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이제 정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균일하게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들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제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제품의 형상이라든지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뭐 한 번에 이제 적층 제조를 만들게 되면 일체형 부품을 만드는 데는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 정도 크기의 제품들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적층 제조를 활용하면은 한 3, 4일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데 만약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면은 뭐 이런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복잡한 형상들을 한 번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제약 상황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품의 형상, 특성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공정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이제 공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제 제품을 만져보게 되면은 제품의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이제 적층 제조라든지 HIP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 사이사이 공간들이 이제 다 채워져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냥 단순 압축을 했을 때는 이 사이 기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공들을 감소시키고 친밀도를 증가를 시켜야지 이제 소재의 품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데 그 소재 품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사이 기공을 이제 확산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소결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성질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용체를 이제 이 안쪽으로 침투시켜 가지고 이제 남은 기공들을 다른 재료로 채워버리는 용침이라는 공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의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기공들을 다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열화되어 있는 물성을 이제 보완을 하고 이 분말 야금 제품의 균일한 물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처리 역시도 동시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게 요 파트에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말을 최종적으로 이제 성형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한 가지 제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과연 내부에 기공이 있는지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조직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이제 구조용 재료로 사용된 부품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적 특성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 제품이 기어라든지 약간 표면 마찰이 상당히 심한 재료다. 아니면은 이제 부식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식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니면 해양 환경에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마모라든지 이제 부식 시험과 같은 그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는 시험들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굳이 이게 자성이 없는 재료인데 자기적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재료가 뭐 굳이 이제 표면 마찰이 상당히 좀 적은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뭐 표면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제품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른 올바른 시험 방법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말 야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합금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 분말을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같은 분말을 다른 공정을 사용해도 이제 제품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때 결과물 특성을 봤을 때 네, 그거를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설령 이제 다른 분말을 같은 공정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분말을 사용함에 따라서도 이제 최종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 분말 형상에 따라서 동일 공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동일 분말을 활용하여서 이제 서로 다른 공정을 진행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도 최종 성형된 제품의 특성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분말 야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정들도 존재를 하지만은, 형상이 복잡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분말 야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걸 인곳을 만들어서 깎아내고 뭐 표면 처리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타 공정에서는 얻을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이제 분말 야금에서 도출이 될 수 있다는 독특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제 타 공정으로는 절대 제조가 안 되는 이제 유일성이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각각 요 세 가지 요소에서 의미를 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성 관점에서의 측면으로 보게 되자면은, 우리가 똑같은 소재가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단조 공정으로 찍어 내린다든지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절삭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제품의 형상을 만들 수는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품을 만들 때 단조에서 발생하는 공차라든지 뭐 절삭 가공에 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일체화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분말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치수 정확성을 가지면서도 이제 별도의 가공 공정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공정 비용이 줄어드는 이제 장점을 가져서, 특정 파트에서는 네,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 형상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공 공정을 성형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 제품의 그 경제성이 이제 분말 야금에 비해서 우수해질 수 있는 그 차이점은 존재를 하겠으나, 이제 만약에 복잡한 제품이라면은 그런 이제 변수가 사라지게 되니까, 네, 이런 야근 공정이 이제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분말 야근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라믹 분말 100%, 뭐 세라믹 분말 90%, 뭐 금속 10%, 금속 반, 세라믹 반, 뭐 금속 90%, 세라믹 10%, 뭐 금속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 분말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 분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열 전도도라든지 기계적 특성의 차이가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사고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져 나갔을 때도 뭐 여기는 이제 이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깨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이제 국방 분야에서 전차들 장갑 같은 경우 이제 경사 장갑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뭐 원자로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분말 야금 공정을 활용했을 때 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텅스텐 같이 녹는 점이 높은 금속들을 이제 안쪽에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석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분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라믹이랑 이제 금속을 같이 섞어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 때 있어서 기존의 공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에서 그대로 녹여 가지고 상당히 만들기 힘들지만은 이제 분말 야금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제 분말을 섞어 가지고 소결을 하는 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공정에서 얻을 수 없는 특성이라든지 미세 구조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큰 강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분말 야금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제 유일성이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공정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공뼈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공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의 부품을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분말 야금 같은 경우 그냥 분말들 섞어가지고 이제 소결을 제어를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의 그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유리한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탈륨이라든지 텅스텐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탄소 코크스를 이용해서 노를 만들게 되면은 한 1800도 정도에서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정도 온도면 이제 구리라든지 철,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용융이 가능합니다. 용융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한데 얘네들은 제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산화물이라든지 네, 산화물을 먼저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산화물을 파쇄를 시켜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형식으로 이제 분말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형상의 이제 제품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외로 이게 산업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탄탈륨 같은 경우는 이런 뼈에도 많이 인공뼈라든지 조인트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구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필라멘트에도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요 날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차 장갑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갑탄을 만드는데도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그 내화 금속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분말 야금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 공정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형상 및 소재 획득에 있어서 분말 야금이 기존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층 제조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격적인 시장 형성은 201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따 뒤에서 이제 적층 제조 장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될 건데요.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이제 퓨즈드 디포지션 멜팅이랑 이제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과 같이 이제 FDM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분자 3D 프린터에 활용이 많이 되고 이제 SLM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분말 활용한 이제 3D 프린터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런 그 3D 프린터의 최초 특허가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는 한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특허가 유지가 되고 2013년 정도부터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적층 제조 관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3년에 대비해서 20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체 시장 크기가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성장하는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레진 같은 고분자랑 이제 세라믹뿐만 아니라 금속 역시도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소재 불문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소재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자재라든지 세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3D 프린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3D 프린터들이 도대체 어디 활용이 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뒤에서 설명드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의 생산량 자체가 뭐 몇십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만 대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3D 프린터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 쪽이라든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그 우리가 여객기 생산되는 걸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어버스사의 A320이 1년에 한 60에서 많으면 한 10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이제 대형기 그러니까 뭐 에어버스 350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대 사이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런 그 말인즉슨 이제 실질적으로 1년에 그 똑같은 부품이 한 60개 이상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층 제조 생산량이 뭐 1년에 한 100개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 캐패시티를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그 전투기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60대에서 100대 정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건데 그 수량 자체도 많지 않을 거고 이게 뭐 전차라든지 이제 자주포 같은 것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토탈 생산량 자체가 몇백 대에서 진짜 많아야 한 1000대 미만입니다. 한 10년 정도 생산하는 게.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워낙 작고 그리고 국가들마다 이거를 커스터마이즈를 또 하기 때문에 적층 제조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활용되는 이 항공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메디컬이라든지 덴탈 같은 이제 원료용 분야 역시도 사실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골격은 다 다르게 될 거고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 부상 입은 환부 역시도 다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메디컬이라든지 덴탈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그 환부를 만드는 그 환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일일이 다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걸 굳이 가공을 하지 않고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도면을 이제 뭐 CT라든지 그런 스캔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스캔한 자료를 그대로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항공, 국방, 자동차, 원료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많이 확장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적층 제조를 함에 있어서 최근에 금속 기반 적층 제조가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금속 기반 적층 제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속 분말입니다. 근데 이 금속 분말들을 이제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금속 분말들을 제조를 하게 되면은 평균 입도 사이즈가 한 100 마이크로 내외의 입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층 제조용 분말들 같은 경우는 그 입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PBF라든지 SLM용 분말 같은 경우는 한 15 마이크로미터에서 45 마이크로미터의 분말을 이제 뭐 그레이드 1이라고 해가지고 제 최상급의 분말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평균 입도 100짜리의 분말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 평균 입도 40짜리의 분말을 그 평균 입도 10에서 45짜리의 분말들을 이제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빙을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체질을 하죠. 체질을 해서 좀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낼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평균 입도 뭐 한 30짜리의 분말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체질에서 분말을 뽑아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입자를 획득을 해야 거의 대부분의 입자를 3D 프린터용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입도 100짜리의 분말을 체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분말만이 이제 적층 제조용 분말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적층 제조에 적합한 분말 크기랑 형상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형상 제어라든지 이제 분말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스틸 파우더 기준으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실제 우리가 3D 프린터용 분말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뭐 샌드빅이라든지 이제 APNC라고 해서 이제 GE 어디티브라는 그 미국 GE 어디티브에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업체 아니면 회관에스 같이 이제 분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들이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렵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적층 제조용 금속 분말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들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좀 수입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속 기반 적층 제조 공정들이 뭐 분말도 비싸고 뭐 수입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산업계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엔 이제 일반 공정 대비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적층 제조와 일반 공정을 비교를 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제품 생산량이랑 뭐 제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생산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에 장비 까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장비 까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생산 단가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그러다가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어차피 똑같은 재료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이제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정 생산량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단가 자체가 감소되는, 네, 요런 곡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제 적층 제조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장비 하나를 깔아놓고 분말을 계속 깔고 이제 일정하게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제품의 생산량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장비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품의 장비의 감가상각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제품의 생산량과 무관한 이제 일정한 생산 단가들을 이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제 일반 공정하고 적층 제조 공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이제 적층 제조 공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일반 공정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생산량이 되게 되면은 적층 제조 공정보다 단가가 더 낮아져서 적층 제조 공정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공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적층 제조 공정이 이제 빛을 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공정 대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분야, 즉 이제 주문형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 원료가 이제 일반 공정에 비해서 이제 적층 제조 공정이 좀 유리한 이유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항공사라든지 이제 각 국가의 공군마다 이제 요구가 되는 제품의 종류가 다를 거고, 그리고 원료용 분야 같은 경우는 각 사람들마다 요구가 되는 이제 원료용 파트가 다를 거고, 그리고 부상당한 부위에 따라서 이제 환부에 따라서도 그 형상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공정으로 이 진짜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정이 그니까 가격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스트 매뉴팩처링 곡선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빨간색에 해당되는 영역, 요 영역이 이제 적층 제조에서 활용되기 가장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네, 그리고 이제 적층 제조 공정과 일반 제조 공정에 앞서서는 이제 단가랑 생산량의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금속을 깎아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이제 스크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랩들을 사실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적층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적층에 의한 이제 제품 생산이 좀 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품을 이제 바로 쌓아 올려가지고 겉에만 약간 조금 표면 처리만 좀 살짝 이제 깎아줘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적은 양의 스크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일반 공정 같은 경우는 복잡 형상 제품 생산할 때 좀 가공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스크랩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적층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제조에 의해서 가공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적층을 해가지고 복잡 형상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때 발생되는 스크랩은 굉장히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좀 파고들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전에 앞에서 인곳을 만들어 가지고 분말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그 분말을 생산해서 이제 적층 제조하기까지의 공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적층 제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의 레인지는 한 15에서 45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좁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을 용사를 해가지고 뽑아냈을 때 평균 입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적층 제조 분말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시빙을 해서 이제 좀 채질을 해가지고 걸러내야 되는데, 이 걸러내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적층 제조를 했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적층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적층 제조를 하기 이전에 분말의 수율이 이미 지금 한 5에서 20% 이내로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미 지금 80% 손해보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복잡 형상 부품을 가공을 했을 때 이제 원소재에서 남는 부분이 한 15%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1차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파우더 베드 퓨전이나 SLN 공정 같이 분말을 미리 깔아놓고 적층 제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을 하다 보니까 레이저 열에 의해서 분말들이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처음에 사용하지 않은 분말하고 사용을 한 분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분말의 성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말들도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한다든지 좀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재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반 공정에 비해서 적층 제조 공정이 이런 이론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스크랩이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분말 제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여기 깔려 있는 분말들의 재활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엄청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원소재의 세이브가 많이 되지는 않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분말 제조할 때 평균 입도를 확 줄여가지고 이제 분말 수율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 분말 수율이 사실 한 40% 이상만 되더라도 이 일반 공정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제 이 분말을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열 영향 받은 분말들이 그냥 재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부품 성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 분말들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네, 그래서 이제 앞선 장단점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적층제조 공정 자체가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한 공정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존재를 하고,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적층제조 공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속 기반 적층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공정들 같은 경우는 크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SLA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액상 고분자를 광에너지를 이용해서 경화시켜서 적층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주로 이제 고분자에 해당되는 공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FDM 그러니까 퓨즈드 디포지션 멜팅 모델링 공정인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멘트 형태의 물질을 노즐에서 녹여가지고 출력해서 적층하는 공정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FDM 공정이 고분자 필라멘트를 활용해가지고 얘네들 녹여가지고 적층하는 공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속 기반 FDM 공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금속 기반 FDM 공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출 성능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출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출하고 금형을 채울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인더들이 굉장히 조금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 반면에, FDM 공정 같은 경우는 사출이 되고 난 다음에 바인더들이 계속 특정한 형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형이 없는 상태에서 형상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바인더들이 너무 유동성이 좋게 되면 오히려 형상이 좀 무너지는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출 성향에 사용되고 있는 피드스탁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인더 제팅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근본적으로 FDM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FDM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분말하고 바인더를 미리 섞어 놓은 공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인더 제팅 공정 같은 경우는 분말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형상에 맞게 바인더를 쏴서 뿌리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파우더 베드에다가 바인더를 분사를 하게 되면은 그 두 개가 엉겨 붙겠죠. 엉겨 붙어서 이제 굳히는 방식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적층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탈 제팅이라는 공정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액상 소재를 분사시켜서 경화시키는 방식인데, 사실 뭐 금속 쪽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요 레이저 기반 방식이라든지 일렉트론 빔을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BF 그러니까 SLS라고 여기 적혀 있긴 한데 파우더 베드 퓨전 같은 경우는 분말 파우더 베드에 바인더가 아니라 레이저 전자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말들을 순간적으로 용융을 시키고 이 용융되고 난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이 둘 사이에 순간적으로 소개를 일어나서 적층이 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ED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출력의 레이저 전자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말을 한 번에 쭉 녹일 수 있는 공정인데 뭐 기술적으로는 DED 공정하고 EBM 공정이 똑같은 그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에너지 소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출력의 레이저 전자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말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적층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해당되는 총 네 가지 공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빔 소스 그러니까 레이저냐 아니면 이 그 전자빔이냐 거기에서의 첫 번째 차이가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그 전자빔을 그 레이저를 깔아놓고 파우더를 깔아놓고 이제 공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파우더를 이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쌓아 올리느냐 그렇게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각각 그 적층 제조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금속 분말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FDM, 바인더 제팅, 파우더 베드 퓨전, DED 공정, 그 일렉트론 빔 멜팅이라든지 EBAM 같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PBF라든지 DED 공정에서 빔 소스만 바뀐 공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략을 하고 요 네 가지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퓨즈드 디포지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퓨즈드 디포지션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멘트의 형태의 물질을 이제 노즐에서 녹여 출력해 적층하는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다고 하면 이 필라멘트를 순간적으로 녹여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고온으로 녹여서 쭉 짜내는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정은 아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글루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글루건이 뒤에 필라멘트 꽂아가지고 쭉 짜내는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금속 소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출 성형에서 바인더의 점성이 조금 더 높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FDM 공정을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뭐 고분자 재료 적층 제조에 가장 적합한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제품들을 만들 때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요즘 제조되고 있는 적층 제조 장비, 특히나 이제 개인용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FDM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 상대적으로 좀 용융점이 낮은 소재 적용에 상당히 좀 쉽고 그리고 여론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격이 상당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독일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에 갔을 때는 심지어 최근엔 그냥 일반 전자제품 가게 가더라도 이 FDM 형식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가격들이 한 뭐 300만 원 정도 내외로 좀 상당히 좀 가격이 나간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가격을 봤을 때는 한 6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 같이 굉장히 저렴한 3D 프린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3D 그 FDM 방식의 3D 프린터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분자 적층 제조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고분자 조형태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조형체라든지 뭐 내열성이 높은 고분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하는데 좀 장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필라멘트를 2개 이상 섞어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이런 그 복합적인 형식의 적층 제조 제품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FDM 방식의 특허가 굉장히 제일 먼저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의 3D 프린터 중 하나가 이 FDM 방식이고 심지어 개인용 적층 제조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이 그 필라멘트 두께랑 이제 노즐 두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쌓아 올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주름짐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표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생각보다 필라멘트를 짜내는데 냉각 제작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그 느린 제작 속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적층 제조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의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를 했을 때는 뭐 1cm, 1cm, 1cm짜리 큐빅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1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3D 프린터 헤드가 움직이면서 그 공정이 진행될 때 영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속 소재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결국에는 금속 기반 FDM 같은 경우는 피드스톡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 피드스톡을 필라멘트화 시켜서 적층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피드스톡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분자 기반 3D 프린터에 비교를 해서 이제 금속 기반 FDM 방식은 조금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두 번째로 바인더 제팅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FDM 방식과 마찬가지로 바인더 제팅 같은 경우도 이제 금속 기반 FDM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이제 금속 분말이랑 바인더를 이제 섞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 금속 분말하고 바인더를 한번 섞어가지고 이 섞은 피드스톡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품을 바로 쌓아 올리는 공정이라고 보게 되면은, 바인더 제팅 공정 같은 경우는 분말 파우더 베드에 바인더를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래서 장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인 파우더 베드 퓨전하고 가장 똑같은 형식의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분사를 해가지고 굳히는 방식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 공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속 세라믹 분말에다가 바인더를 분사를 해서 그 성형체 제조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복잡한 형상의 분말, 그러니까 치수 정확성이 조금 더 높은 분말을 서페이스 퀄리티가 조금 더 좋게 FDM 방식에 비해서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치의 모양만 봤을 때는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 열원에 의해서 주변의 분말들이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인더 제팅 공정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인더만 뿌리는 거기 때문에 분말의 열 영향이 상당히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이 분말들을 재활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PBF 공정에 비해서 이제 이 바인더 제팅 공정이 가지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이제 바인더랑 금속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냥 바인더에 분말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우리가 이거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이 제품들은 금방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성형체를 제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도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소결 공정이 필요한데, 사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FDM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열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바인더랑 금속 분말 혼합체인데 이게 점점 그 열 처리를 하면은 수축이 됩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수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그 부품 A의 크기를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제조되는 부품은 그보다 10에서 20% 작은 크기의 부품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하는 크기의 치수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품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일단은 그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금속 분말의 녹는 점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료 선택의 폭이 상당히 선택의 폭이 바인더 제팅에서 상당히 넓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되는 조형체의 크기가 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력물의 강도가 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처리를 통해서 제품을 제품을 좀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원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바인더 제팅 공정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속 분말 바인더 혼합체가 나오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제품보다도 조금 더 크게 미리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그대로 바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 공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파우더 베드 퓨전 공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바인더 제팅 공정과 같이 장치의 모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바인더 제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바인더를 쏴준 건데 파우더 베드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쏴주거나 아니면 전자빔을 이제 쏴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을 파우더 베드에 깔아놓고 난 다음에 레이저 전자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층 바이 층을 계속 쌓아 올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프린터, 금속 기반 3D 프린터 공정의 거의 대부분은 이 파우더 베드 퓨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분말에 레이저 혹은 전자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말을 녹였다가 붙이는 형식으로 네, 이걸 반복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정을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 전자빔의 크기라든지 이동을 정밀하게 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FDM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정밀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분말을 이미 한번 붙였다가 굳히는 형식으로 제품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바인더 같은 건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를 날려주는 추가적인 열 처리 공정들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좀 제작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대량 생산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가 이제 좀 미리 예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예열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그 분말이 녹았다가 붙는 형식으로 이제 공정이 가해진다는 뜻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열이 좀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가해져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조형체 부품들을 좀 만지게 되면 굉장히 뜨뜻한데요. 이거를 좀 미리 냉각을 안쪽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챔버 안에서 냉각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에 이제 산소랑 또 만나게 돼서 따뜻한 상태에서 이 산소를 만나게 되니까 산화가 돼서 재료의 품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거의 3D 프린터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 분말이 녹았다 붙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이제 분말들이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로 이제 표면에 엉겨 붙는 상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형체를 이제 그 만져보게 되면은 되게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까끌까끌하고, 그래서 표면 특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적층 제조 기술들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이 파우더 베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되는 공정이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DED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제 PBF 공정과 달리 분말을 미리 밑에 깔아놓는 게 아니라 레이저 빔을 조사를 하면서 분말을 동시에 이제 분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말을 순간적으로 이제 한 번에 다 용융을 시켜서 이제 적층을 시키게 되는데, 요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말을 한 종류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분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합금 제작이라든지 뭐 조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PBF 분말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은 그 분말을 미리 한번 섞어가지고 균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적층 제조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DED 공정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분말들을 뭐 A, B, C, D, E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뭐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C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분급을 해가지고 조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이제 DED 공정 같은 경우는 이 헤드 장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제품에다 좀 덧붙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든지 보수 용도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이제 LPBF 방식에 비교해가지고 더 빠른 이제
제작 속도를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이 더 유리하고 이제 높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분말의 혼합이 가능하다는 이제 좀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공정 역시도 일단 1차적으로 레이저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제품 냉각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특히나 이제 이 공정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파우더 베드 퓨전 공정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레이저 그 분말이랑 레이저를 동시에 분급을 하다 보니까 이 해치 스페이싱 넓이가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다 보니까 정밀도 자체가 이제 그 PBF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 우리가 레이저 기반 적층제조 공정을 하게 되면은 그 PBF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쌓이는 거 자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DEG 공정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도 이게 쌓이는 레이어들이 딱 보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표면 특성이 PFF 공정보다도 훨씬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어가 나갔을 때 이제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을 이용해서 한번 땜질을 하고 바깥쪽 가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단순 조형체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수리라든지 보수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서 확장성은 이제 DED 공정이 조금 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에 기반을 해서 그 다양한 형식의 그 제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속 기반 레이저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활용되는 범위가 뭐 항공, 자동차, 방산 그리고 원료 쪽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각의 그 분야에서 어떻게 적층 제조가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국방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방 소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갑장비라든지 전술기의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생산량 대비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수율이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적층 제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일체형 부품들을 그 각 국가의 요구에 맞게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국방 소재 분야에서 좀 더 각광받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비를 운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피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피탄이 일반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거를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창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쪽으로 가서 후방 쪽으로 빠져서 창정비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걸리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평시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좀 가능하지만은 전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층 제조 장비를 활용한 수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적층 제조 장비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데미지 받은 영역을 땜질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해줘서 전반적인 부품 수명을 향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탄이 됐을 때 공장 오버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소를 해서 가동률을 향상시킨다는 게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이브럼스 전차 같은 데에 이런 식으로 피탄이 됐을 때 옆에다가 적층 제조 장비를 활용한 장갑차를 이제 같이 달아가지고 이 적층 제조 장비 이 데미지 받은 부분들을 땜질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공구 소재인데요. 공구 소재 같은 경우는 복잡 형상이라든지 이제 고강도의 공구 제조, 표면 강화 쪽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 복잡 형상 같은 제품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국방 소재랑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국방 소재에서 적용했듯이 이제 공구 소재 역시도 이런 식으로 E가 나갔을 때 이제 데미지 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 제조를 이용해서 땜질해가지고 리페어드 파트로 올려버리는 식으로 이제 국부적인 수리가 가능해서 그 부품의 전반적인 전체 운용 수명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표면 강화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한데 기존 공구강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열에 상당히 좀 취약한 토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침탕 공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은 뭐 내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특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 기반 적층 제조 공정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마레이징 스틸을 이제 로우 얼로이 스틸에 조금 적층을 해가지고
마모성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강도 증가를 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처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공구강 소재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 소재에 대해 적층 제조 기술을 좀 활용하려는 연구가,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항공 소재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좀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너럴 일렉트릭스 같은 경우는 GE 어디티브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적층 제조 장비랑 분말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들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이제 항공기 그 엔진 연료를 이제 공급해주는 노즐 같은 경우를 3D 프린팅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보잉 777에 활용되는 뭐 G9X 엔진에 이런 부품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 소재 같은 경우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고강도 경량 고내열의 부품 제조에 활용이 되는데, 일단은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라든지 국가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큰 이제 단조제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걸 가공을 하는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적층 제조를 하게 되면은 뭐 복잡 형상 제조를 3D 프린터로 바로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뭐 구조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가공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적층 제조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부품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항공기의 연비 증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항공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뭐 카이라든지 좀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걸 좀 써보자 하면서 기초 연구가 좀 활용이 되고 네.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년의 생산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모든 부품들을 적층 제조로 적층 제조를 이제 만든다는 연구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들에 따라서 옵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옵션 부품들을 이제 적층 제조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파트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공장의 가동 효율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위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복잡 형상 제조를 할 때 이제 경량 부품 제조를 하게 되면은 앞서 항공 소재와 같이 차량 연비라든지 효율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로 스포츠카 위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 이제 포뮬러 1이라고 해서 자동차 경주 대회용 자동차인데, 실제로 이 자동차 경주 대회에 나가는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알파 로메오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덕트라든지 이제 그 디퓨저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디퓨저를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적층 제조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상당한 좀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자동차 소재 같은 경우 뭐 대량 생산을 위한 이제 라인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서포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장점을 활용을 해서 주문형 옵션 부품을 이제 제조를 하는 데 있어 요런 그 소재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 소재와 함께 적층 제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공 관절이라든지 뼈, 임플란트에 활용이 되는데, 결국엔 이제 사람들 따라서 체형도 다르고, 그리고 수술에 필요한 그 조형물의 크기라든지 형상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적층 제조 공정이 굉장히 효과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층 제조에 주로 활용되는 부품이 뭐 타이타늄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부식성도 좋고 생체 적합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말을 활용해서 레이저 적층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정밀한 레이저 스캔을 통해 가지고 생체 부품의 치수 정확성도 확보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게 뭐 내부를 통짜로 만들게 되면 상당히 부품이 무거워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임플란트라든지 인공관절을 활용하기에 좀 무거운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정밀한 레이저 스캔을 통해서 다공성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그리고 다공성 구조에 의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생체 간의 적합성이 상당히 좀 향상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뼈의 그
탄성 계수가 한 30기가파스칼 안쪽 아래쪽인데 금속의 탄성 계수는 되게 못해봐야 100기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그 탄성 계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짜로 만들면 절대 이 탄성 계수를 유지를 못하고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탄성 계수를 좀 조절을 해줘야지 이제 뼈랑의 특성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실딩 효과라고 해서 이제 그 금속의 응력이 더 많이 작용해가지고 뼈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져서 그 골다공증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적층 제조 그 조형체의 생체 재료 적용이 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최종 후반부 요약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